자, 먼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민사소송법 강제집행은 뺄게요. 어차피 과제 없으니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사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너무 어렵게 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이제 교과서에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들어봤는데 동영상에조차도 잠깐 표현했지만 그거를 외부 교재를 보고 파악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남겨놨더라고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과제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시겠죠, 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법학과 4학년 특히 이제 민사소송법 이번에 선택한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은 우리 과제 제시한 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좀 찾고 말씀드릴게요. 과제가 아까 제가 이걸 빼놓는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과제 여러분들 과제 제시한 것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왜냐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되니까. 저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봐주세요. 화면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한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 1을 볼게요. 자, 사례 1. 갑은 X주택과 Y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두 주택을 모두 다 을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거용으로 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주거를 하겠다는 용도로 이제 임대했는데 근데 을이 이 임대차 계약하고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이제 주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택이 훼손이 심해졌겠죠. 그래서 심하게 훼손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를 이제 알게 된 갑이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질문 내용에서 이제 벗어난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해지는 물어보지 않았고 이 을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자, 이제 5천만 원 청구를 제기했는데 청구 원인에서 을의 불법 행위로 X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Y주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Y주택을 아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이 지금 Y주택을 아예 얘기 안 하고 X주택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 원인에서 을의 불법 행위로 X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Y주택은 얘기 안 한 거죠. 자, 한편 위 소송 계속 중에 이제 계속 확정 판결 안 났어요. 계속 중에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자, 이제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이유가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서 X와 Y라는 이 두 주택을 각각 5천만 원씩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X주택과 Y주택 두 개 다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소가 이미 성립이 된 겁니다. 이미.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주택을 먼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다가 그러다가 Y주택을 이제서 발견해가지고 이제서 이제 다시 1억 원을 청구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 제가 이 없는 얘기를 방금 얘기했어요.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주택과 Y주택에 대해서 두 주택을 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을은 이 Y주택을 거론하지 않고 X주택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주택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즉 이거 같은 내용 가지고 다 한 케이스를 또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X주택을 먼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Y주택도 이건 공장으로 쓰고 있었던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 소송 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추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 이거는 완전 달라져요. 이 답이 완전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환경이 이런 거예요. X주택과 Y주택을 같이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은 먼저 이 Y라는 주택을 법원에다 얘기 안 하고 일단 을은 X주택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 계속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Y주택도 5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1을 보세요. 후소라는 게 1억 원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 거죠.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송물의 이론에 기초를 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소는 어떤 소송물의 이론인지 먼저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론이라는 게 책에 이제 여러분들 안 봐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할게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물에 대한 학설이 구실체법설이라든가 이걸 일명 얘기하면 구소송물 이론이라 그래요. 이거와 손소법설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소송물 이론이라 그래요. 이 두 개의 학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 학설이 있었고 결국은 우린 판례는 구실체법설이죠.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소송물의 이론은 구체적이진 않아요. 이 이론도 살짝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이 이론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논문 좀 오늘 다운받으라는 거 있었죠. 그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오늘 다운받으라는 것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이걸로 볼까요? 정호철 교수님 자료 한번 봐주세요. 자료가 4개인데 정호철 교수님 거 자료를 좀 봐주세요. 자, 그 일부 청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거기 이제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220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체크하고 또 넘어가요, 제가요. 자, 이 논문을 지금 찾은 분들만 1번을 좀 체크해주세요. 지금 논문 없는 분들은 그냥 체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이제 녹음한 걸 들으시면서 그때 논문을 다시 비교해 보면 되니까 일단은 이 논문을 지금 찾으신 분들만 1번 좀 남겨주세요. 게시판에. 지금 정호철 교수님 거 있어요. 4개 중에. 여러분들 다운 안 받으시면 화면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예, 다른 분들. 정호철 교수님 거예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아주세요. 4개 중에 그 첫 화면에 있죠? 첫 화면에 누가 썼는지 나오죠? 그죠? 예, 예. 자, 또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체크하면 그때 시작할게요. 지금 절반도 지금 체크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첫 화면에 누가 썼는지 나오죠? 바로.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자, 찾으시면 1번 좀 남겨주세요. 예, 좋아요. 두 분만 더 체크하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예, 좋아요. 또 한 번 더.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게시판에 좀 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찾은 분들은 이제 보고 계시지만 거기 이제 목차를 봐주세요. 목차.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목차 봐주세요. 목차 봐주시면은 학설이라는 게 이제 견해의 대립이라 해가지고 그게 학설이죠.
학설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문을 보시면 학설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학설은 일부 청구 긍정설, 일부 청구 부정설, 그리고 명시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이제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학설은 중복 소송 부정설, 중복 소송 긍정설, 그 다음에 단일 절차 병합설, 명시설 이렇게 나눠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그 나름대로 학설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학설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학설로 넣어주세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판례는 명시설을 따라갑니다. 명시설. 자, 명시설을 따라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명시설을 볼까요? 221페이지 명시설만 잠깐 보겠습니다. 나머지 설은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이제 인용해 주시고요. 인용해 주신 명시설을 보세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자, 보죠? 221페이지입니다.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은 X토지와 Y주택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X토지를 5천만원 청구합니다. 이렇게 명시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안 했죠? 자, 명시하였다면, 소송물이 그 일부로 한정되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케이스에 안 했다면 소송물은 전부에 미친다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이다. 이게 명시설이에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죠. 이게 일부임을 명시했다든가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든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부임을 명시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일부에 한해서만 내가 청구했다는 걸 이미 법원도 알아요. 특히 누구예요? 피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시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도 몰라, 피고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송물은 전부에 미친다고 돼 있어요. 전부에 미친다.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전부에 이미 미쳤기 때문에 뭐예요? 후소는 안 받아줬겠죠. 만약에 일부였으면 후소는 받아주죠. 왜? 일부임을 이미 피고도 알고 있고 법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 딱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학설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 학설은 여러분들 중간과제 때 이미 썼어요. 중간과제 때 이미 썼었고 지금 얘기하는 이 학설은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학우분들이 전국에 있는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한 학우들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떤 학설로 또 찾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작성한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되는 거겠지만 이제 그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이 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거기 문제의 제시 보세요. 문제의 제시. 문제의 제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물에 대해서 그 사례는 요거 갖고 얘기 안 할게요. 자, 이제 사례는 요거하고 비슷한 거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학설은 이제 얘기가 됐죠.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 설명하려고 일부러 학설을 좀 뺐어요. 여기 있네요. 어떤 걸 보냐면은, 여기에서 윤양주인가, 이분요? 일부 청구 후, 잠부 청구와 중복 소재기, 그 다음 기판력이라는 판례 있죠? 논문 있죠? 민사소송법 케이스 해가지고, 일부 청구 후, 잠부 청구와 중복 소재기, 기판력. 요 논문을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이 논문을 좀 봐주세요. 자, 이걸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사례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사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2번을 좀 남겨주실래요? 2번. 이 논문을 좀 보시면, 2번. 2번 좀 남겨주세요. 이게 윤석준가요? 이게 윤석준가요? 성함이? 자, 2번. 예, 2번.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문을 볼게요. 자, 갑은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을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병에게 빌린 3천만 원을 갚는 날짜가 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우선 필요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이번에는 정에게 빌린 7천만 원을 갚은 날짜가 되자 다시 갑은 나머지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따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갑이 1억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 보니까 갚을 때마다 청구한 거예요. 을한테 병한테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을 때 청구한 거고 또 요번에 정한테 7천만 원 갚을 때 또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한테 두 번이나 청구한 거죠. 자, 두 번이나 청구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라는 얘기 먼저 나왔죠. 그럼 1억 원이라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일단 얘기했겠죠. 아니면 얘기 안 했다든지. 이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번 보세요. 갑이 제시한 후소는 적법한가 나왔어요. 자, 먼저 볼까요? 문제 제기에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280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설문 1이라고 돼 있죠? 밑에 설문 1. 자, 설문 1 찾으실 다음 페이지 있죠? 280페이지 설문 1. 자, 여기 이제 설문 1 먼저 보고 제가 이거 설명을 할게요. 자, 설문 1 먼저 보면은 잠부 청구가 중복소 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둘로 나눴어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1번밖에 해당 없습니다. 자, 문제점 보세요. 후소가 중복소 제기로 부적법 하려면 전소 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 계속이 생겨야 하고 전소와 후속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동일하죠. 사안에서 서로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소의 소송물은 서로 다른데 이러한 경우에도 잠부 청구가 중복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견해가 있죠. 견해에서 다수설이 있고 쭉 있어요. 자, 이제 판례 보세요. 판례의 입장이 이제 똑같이 명시설을 얘기합니다. 판례는 전소의 청구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으면 잠부 청구가 허용되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잠부 청구는 중복소 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른바 명시설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피고의 신뢰 보호와 심판의 범위의 그러니까 명확성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시설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과 우리 지금 얘기하는 사건이 똑같은 경우예요. 약간 모양만 다른 거지 똑같은 경우예요. 여기서는 지금 명시했죠. 1억 원 중에서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에 이제 검토하고 이제 소개를 보세요. 판례 입장에 의하면 묵시적 일부 청구인 경우, 묵시적이라는 거는 이미 명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 전소인 일부 청구의 소송 계속이 청구하지 않은 잠부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되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자, 처분권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학설 있죠. 우리가 지금 구소송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 처분권주의 때문에 그걸 학설을 먼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해서 심판하여야 될 범위와 소송 계속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입장은 일부 청구인 경우에 처음부터 일부 청구임을 밝혀서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다는 뜻이다. 근거하는 것을 뜻한다. 자, 그러나 자신이 채권액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일부 청구를 잠부 청구의 포기로 성급히 해석하는 것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한 신뢰 보호는 중복소 제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1억 원이라고 받는다는 건 이미 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명시했다는 거예요. 묵시적인 일부에도 이때는 명시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다수설은 이렇죠. 다수설은 청구 취지 확장이 가능한데도 별수에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 제기라고 보는데 청구 취지의 확장을 청구의 변경으로 보는 통설에 따르면 일부 청구에서 잠부 청구를 추구하는 것은 청구 변경이 된다. 자, 이를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가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수설은 소송물이 다른데도 중복소 제기에 해당한다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다수설의 취지대로
후소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려면 차라리 후소는 소익이 없다거나 또는 남소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용했다는 소라는 거죠. 자, 그러나 잠부 청구를 남소라고 하면서도 변론을 병합하는 것을 모순된다고 주장이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해서 별소로 잠부 청구라는 것은 무조건 남소로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처분권주의에서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갑이 제기한 후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제가 계속 그랬죠. 이미 1억 원이라는 걸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을이 알고 있잖아요. 을이. 예,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후소는 적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법원은 이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송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론이 다 나오는 거죠. 후소에 대한 소송물 이미 얘기했어요. 이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론이라고 이미 그 파일명에다가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논문과 네 개가 돼요. 네 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섞으세요. 섞으면은 아무래도 좀 섞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섞으세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카피했다는 게 좀 사실 말이 안 맞는데 그걸로 뭐 단속하신다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에서 문제 1의 결론에 기초해서 후수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결론 나왔잖아요. 그죠? 결론 나와서 명시서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명시했습니까? 지금 갑이 명시했나요? 명시 안 했나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비교하는 이거는 이미 1억 원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례 1은 1억 원이라는 걸 X주택과 Y주택이라는 걸 이미 법원이 모르고 있죠. 물론 X주택과 Y주택이 이미 을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을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Y주택을 무시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X주택만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갑이 처음부터 나는 X주택과 Y주택을 임대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라고 법원에다가 처음부터 청구 취지에다 그렇게 작성을 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예,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명시서에 따라 가지고 안 받아주겠죠. 예. 그래서 소각하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례 1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질문이 있나요? 지금 처음 쓰시는 분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두 분만 대답해 주세요. 제 얘기 이해되셨나요? 두 분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작성했으니까 아마 검토하는 차원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요. 세상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네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좀 작성하는데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 거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지금 방금 얘기했던 2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 문제의 제기를 보세요. 문제의 제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3천만원, 7천만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지금. 이게 지금 대입해서 얘기하세요. X주택, Y주택을 지금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 자, 이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가 같은 소송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문제점을 이제 보는 겁니다. 첫째, 소송물의 식별 기준을 보죠. 그래서 구실체법설이라든가 지금 신소송물이라든가 이걸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먼저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실체법설은 이게 지금 처분주의거든요. 지금 소송상 청구를 실체법상의 권리와 법률관계 주장이라고 보아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의해서 소송물이 특정되나 여러 개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면 소송물이 여러 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소송법설 중에서 이원설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서
소속물이 특정된다고 한다. 자, 이런 설은 청구 취지만에 의해서 소속물이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교재에 있는 그걸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 건들고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들고 가는 거예요. 자, 사안에서 지금 이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례 1 중에서 이렇게 돼요. 여기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례 1 이렇게 해야 돼요. 사례 1에서 가배 청구 취지가 전소의 경우에 여기서 3천만원 지급, 여기서는 X토지죠. 자, 후소인 경우에 Y주택, 토지라서 X주택, 그 다음 후소인 경우 Y주택, 이렇게 지급하는 서로 다르므로 위에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지 일부 청구와 장부 청구는, 장부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일부 청구 후에 장부 청구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문제점을 이제 바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요 문제점의 중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학설 있죠. 우리 3개, 4개 그 학설을 중간에다 쑥 집어넣어 주세요. 예? 그 쑥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거기다 쑥 집어넣고 난 다음에 지금 요 2번을 쓰셔야 돼. 예. 2번을 쭉 써주시면 이제 그 학설이 맞아 들어가야지.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설문 1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견해의 대립 얘기하지 말고 그냥 판례 입장만 쭉 얘기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검토와 소견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검토와 소견은 다시 한번 다수설을 한 번 더 비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쓸 필요가 없이 판례 입장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답을 달아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썼죠?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신 거죠?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아마 다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논문은 다 드린 상태니까 그걸 충분히 제가 지금 두 개만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는 학설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는 이제 비슷한 사례 갖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냐? 그 2개는 다 학설을 가져. 학설을 보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설은 6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잘 미싱 좀 해주세요.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 교수님들은 이제 자기 주장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도 약간 문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쉽진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질문 없나요? 자, 두 분 좀 대답해 주세요. 아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문이 왜 5천이에요? 5천이란 말 물어본 적도 없는데? 5천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문제 2는 법원이 지금 본안 판단을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천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금액 물어본 건 없습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금액 물어보지 않았어요. 금액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일자 딱 떨어지는 답은 각하. 예. 각하예요, 각하. 작성하지 마세요. 검토하고 소견은 작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3,000% 빠진 거예요. 작성하지 마세요. 그냥 판례만 하고 끝내세요. 그 검토하고 소견은 웬만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마세요. 왜냐면 다수설 거론하잖아요, 지금요. 다수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마세요. 쓰셔도 돼요. 당연히 쓰셔야죠. 처음 쓴 거, 그러니까 이게 중복소 제기 금지 원칙하고 같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예. 예, 첫 강의 할 때 얘기했던 건 다 같은 얘기예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관계 없어요. 전소하고 후소를 구체적으로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소재기 금지 원칙은 빠져있다고 하지만 사실 중복소재기 금지 원칙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큰 줄기가 중복소재기 금지 원칙이에요. 사실 이게
큰 줄기가. 예, 당연히 써야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질문이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흔한 질문인데 소각화를 했는데 중복 소재기 금지를 썼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저 중복 소재기 금지는 제일 큰 바운더리예요. 우리가 지금 집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집이 지금 중복 소재기 금지 원칙이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소후소에 대해서 저 일부 청구하고 잠부 청구에 대한 거는 그 중에 방 하나. 만약 그 집이 방이 3개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일부 청구, 전부 청구는 방이 여러 개가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방 하나일 뿐이에요. 그 위에 큰 집이라는 게 중복 소재기 금지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소각화를 중복 소재기 금지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집에다가 방을 집어넣어 보세요. 방에다가 집을 집어넣어 보세요. 말이 되나? 집에다가 방을 집어넣어야지. 그죠? 방에다가 집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죠. 그냥 저 중복 소재기 금지 원칙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청구하고 잠부 청구구나. 우리가 타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설명하다 보면은. 예? 설명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청구, 잠부 청구예요. 그 중에서 이 사건이라고 했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질문하신 분 이해되셨나요? 제 얘기가? 더 헷갈린가요?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아닌가요? 아마 이해되신 분들은 학설 1이 뭐죠? 학설 1이 뭐예요? 구소속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요? 학설 1이라고 보는 게 구소속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논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질문하신 분, 학설 1에 해당한다는데 그 학설 1이 뭔지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시설이라니까 1이 아니고 명시설. 이 지금 명시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1은 아니잖아. 전부 그 긍정설인가 부정설 아닌가요? 1이?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양거로 1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긍정설 부정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게시판을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매끄럽진 않아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말로 하면 그냥 간단한데 이런 부분이 좀 좀 불편해요. 이런 부분이. 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때요? 지금 아까 했던 처음 과제 쓰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쓰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분들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처음 작성한다고 하시니까 예? 얼마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없어요. 6512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6512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야 제가 나중이라도 통화할 때 제가 참고해야죠. 예? 성함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예. 저기 일부 청구, 잠부 청구에서는 얼마요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문제 1은 소속물 이론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2는 법원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면 돼요. 이 금액 1억이냐 5천만 원이냐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해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소속물 이론과 지금 우리 논문에서 얘기하는 소속물 이론, 이거 학설,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지금 그 질문인가요?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학설과 논문에 있는 학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물어본 게. 예, 예. 두 개 다 넣어주세요. 두 개 다. 교재에 있는 걸 먼저 넣어주시고, 잘 먼저 넣어주시고, 제가 학설을, 지금 논문에 있는 학설은 지금 어디다 진관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거기다 넣어주세요. 잘 먼저 넣는 건 교과서에 있는 학설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중간에 넣는 거는 지금 논문에 있는 학설을 넣어주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저희 그 논문에 지금 제가 여기 학설이, 각각마다 다 학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지금 인용하세요. 자, 다른 분, 처음 쓰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두 분이 왜 대답을 안 하셔? 이해한다 못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요. 예? 대답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안에 있어요. 구실제법설 있죠? 구소속물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까도 있잖아요. 집이 그 전체적인 거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반복된 설명은 녹화된 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사례 2를 두 번째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지금 늦게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작성하는데도 괜찮으시겠죠? 또 한 분은 대답을 안 하셔요.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던가, 이거는 정말, 다시 하기지만, 저는 이걸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과제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사례 2를 볼까요? 사례 2. 명시설은 너무 구체적이죠, 사실은. 구체적인데, 구소속물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걸 모든 걸 다 이 학설 바운드리 있다 보니까 예외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외도 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은 아무래도 끝나고 녹화를 보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된 얘기를 또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저장이 안 되면 모를까 저장이 되니까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사례 2를 봅시다. 사례 2. 요번에 사례 2 이제 제가 표현을 잘못한 일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례 2. 갑은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날짜는 필요 없어요. 6월 1일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전에 2020년도 아니라 1년 전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1심 법원은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고 여기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 이제 완성했다는 이걸 주장을 했는데 앞에 있는 매수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해보고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2는 제가 제대로 얘기했는데 이 3을 보면 갑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한 달 후에 별도로 한 달 후에 별도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1심이 확정된 거죠. 항소하지 않으면 원래 그 사건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1심 사건은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도 사건으로 점유취득 시효 완성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거죠.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더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판례에 전해줬던 그 판례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죠. 지금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강의 교재입니다.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2강이 있습니다. 2강에 지금 소송강제입회 2강인데 2강에 지금 14페이지 3-3에 보면 소송물의 판단이라고 강의를 하세요. 교수님이. 소송물의 판단에 이렇게 사례를 쭉 뒀는데 이 구소송물에 대해서 이제 이원설이지 이원설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걸 이제 사례를 든 거예요. 이론설과 이원설에 대해서. 근데 청구 원리를 보세요. 청구의 내용 보면 요 내용을 보세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죠.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설명 안 하세요. 설명 안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는 다른 책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책을 보고 확인하세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셨어요. 강의를. 제가 이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학설 보세요. 이론설과 이원설에 대해서 적용된 사례죠. 이론설과 이원설은 신소송물이죠. 그죠? 구소송물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소송물에 대해서 그 학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한 겁니다. 예, 그 예외 사항을 쭉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번 과제입니다. 요번 과제가 구소송법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법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여가지고 어떤 책이든지 다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나와요. 짤막하게.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논문을 있는 걸 논문을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 걸 우리는 확인했죠. 그게 이제 이 안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도 그 논문을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 3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소재기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은 걸로 끝나죠. 네, 적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기 전에는 적법할지 모르는데 확정되고 난 다음엔 적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하사 안 받아주죠. 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을 설명하시죠. 잘못됐다는 건 이제 설명 쭉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됐다고 안 봤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잘못됐더라도 어떻게 돼요? 잘못됐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판단은 된 거죠. 예, 이게 잘못됐다고 법원의 판단은 맞죠. 예, 전부 판결이 맞죠. 예, 전부 판결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답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두 개 주장에서 하나만 받아준 거는 잘못된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 법원의 판단은 인정된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원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부 판결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효 취득 완성에 대해서 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명시설에 해가지고 이제 명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학설이 좀 달라요. 거기서 나와 있는 학설이 좀 여러분들이 그 학설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설을 반드시 제기해 줘야 돼요. 꼭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합에 따르는 이제 그 성질 나오죠. 성질설과 이제 의사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했죠. 이제 별소 사건에서 이제 재판 누락설인지 아니면 판단 누락설인지 이 두 개 학설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판단 누락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정되고 나면 이제 안 받아준다던가 또 이제 판단 누락설에 의해 가지고 누락됐기 때문에 이제 본안 사건에서 다시 한번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번 문제고 또 3번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작성한 분들은 다 그렇게 작성했을 것이고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또 작성을 좀 해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도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학년 지금 대부분 이제 4학년이잖아요. 이미 우리 이제 그 저스티스 이제 작년부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할 텐데 법원의 논리는 항상 그래요. 마지막 끝에 있는 문장을 꼭 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죠? 항상 마지막 끝에 있는 문장을 꼭 보라고 하잖아, 제가. 중간에 맞다 그래. 근데 마지막 보니까 아니야.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중간에 막 설명하는 거는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옳다 그러다라고 설명할 때 옳다 그러다는 걸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는 기다라는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맞다는 설명을. 맞다는 설명을 쭉 해줘야 나중에 내가 아니라고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삼단 논법이라고, 그게 우리가 법학 마인드라고 합니다. 법적 마인드는 이렇게 가요. 뭐든지, 케이스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으면 옳고 그름을 다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주장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 설명은 어떻게 돼요? 맞다는 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거 설명해 줘야 마지막에 아니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 마인드입니다. 리걸 마인드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일단 그 마인드가 아직은 형성이 안 된 분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혼자서 여러 전공책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내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인드는 이제 법적 마인드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왠지 아세요? 판례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 판례 문구는 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익숙해지려면 내 스스로의 내 구조 있죠. 내 머리에 있는 내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생활했던 패턴들이 있고 내가 각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법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고 법학에 지금 4학년 과정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 구조가 법적 마인드로 완전히 바꿔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바꾸고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무조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제적으로 바꾸세요. 강제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에 원래 30분 이내에 이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마무리 짓게요.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지금 이시훈 교수님은 예전에 굉장히 민사소송에서 권위자였고요. 지금은 이제 민사소송 이게 김원육 교수님이 지금 현재 권위자예요. 제가 얘기하는 권위자의 기준은 예전에 사법시험 볼 때 이시훈 교수님 거 100% 이 책을 봐야만 합격한다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로스쿨 쪽 변호사 시험 때 김원육 교수님 이 책을 봐야만 합격한다고 하는 그 기준입니다. 제가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사견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권위자는 많아요. 권위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을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김원육 교수님 이제 최근에 이제 로스쿨에 이제 알려지는 김원육 교수님이 이시훈 교수님 책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워낙 전 권위자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복된 얘기니까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청구의 경우, 제가 아까 그랬죠. 큰 집은 중복소 제기 금지 원칙, 이게 집이에요. 그 중에 여러 개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이 일부 청구인 경우,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갑니다. 일부 청구 안에서 중복소송과 지금 속권의 남용의 문제, 그 남용의 문제 중에서 특히 뭐냐면 명시적인 일부 청구와 중복소송 금지 규정의 유추 적용, 이게 지금 우리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명시적 일부 청구 중에서도 중복소송의 금지 규정에 대해서 유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일부 청구라 했잖아요. 일부 청구설. 그러니까 명시적 일부 청구설이니까 지금 이게 딱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쉽게 귀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명시적 일부 청구가 아닌 비명시적 일부 청구의 소송 계속 중에 잠부 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중복 소송이 된다.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명시적 일부 청구의 소송 계속 중에 잠부 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나 전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청구 취지의 확정으로 가능하므로 동일 사건에 준하여 중복소송 금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자, 이렇게 먼저
기다라 긍정이라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자, 다만 얘기 나오죠. 다만 전소의 법률심인 상고심의 계속 중인 경우에는 중복 소송을 보지 아니한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지금 이게 다수설인데 방금 그 소견이 다수설을 비판했잖아요. 이걸 비판한 겁니다. 이걸 비판. 예, 비판했어요. 다수설 따라가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수설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의 태도가 나옵니다. 판례의 태도는 전소가 명시적 일부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중복 소송이 된다고 보나 명시적 일부 청구에는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어서 이를 중복 소송의 문제를 보지 않고 앞서와 같이 속권의 남용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근데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했죠. 다만 속권의 남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남용으로 처리한다고. 중복 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판례는, 자, 또 한번 판례는, 전소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법률심의 상고심의 계속 중인 경우, 지금 우리는 상고심을 안 갔습니다. 원고가 유보된 잠부 청구를 별수로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속권의 남용이 아닌 것으로 보나, 자, 보나, 또 이제 반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소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사실심의 계속 중인 경우에, 지금 우리 해당되는 거죠.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 취지의 확정으로,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확정으로 용이하게 후수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별서로 잠부 청구를 하는 것은 속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판례에 있는 겁니다.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문을 본다던가 판례를 본다던가 거기서는 이게 맞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다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문장을 정확히 쓰세요. 정확하게 문장을 쓰면은 이걸 보시는 교수님은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해했구나 안 했구나 이래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점수가 나올 거니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다라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정확히 쓰세요. 정확히 쓰시면 여러분들은 이해한 겁니다. 이해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시훈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똑같은 내용들을 이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291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 취지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제 확인 청구하고 이행 청구라고 나오는데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케이스 중에서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라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동일 채권의 일부 청구의 계속 중 잠부 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소송이 되는가 하고 문제 제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수설은 중복 소송이 된다고 돼 있어서 중복 소송이 돼요. 자, 근데 판례는 명시설 일부 청구설이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이제 이게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앞에 있는 다수설이 해가지고 이제 그 중복 소송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처럼요, 중복 소송이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의 소송 계속 중에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하는 태도이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이게 명시적 일부 청구설입니다. 그냥 이시훈 교수님은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판례 한번 찾아보세요. 판례 이게 나와요. 84-552 이게 판례를 찾아보면은 이게 교통사고 교통사고로서 치료비 사건인데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고 소극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내가 위약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제시합니다. 나중에 제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항상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이게 흔해요. 이런 사건들이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소송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